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습 잘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랑 벌써 이 온라인 수업을 한 지 5번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근대적 개혁의 추진이라는 중단원에서 제 3번째 주제인 가부개혁, 가부개혁이라는 역사 학습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학습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을미개혁의 내용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주제는 가부개혁, 1894년에 일어났던 가부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부개혁은 우리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1차 개혁과 2차 개혁, 그리고 그 이듬해인 3차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1895년은 우리가 을미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개혁까지, 이 가부개혁부터 을미개혁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선을 근대화시켰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의와 선생님 여기 빼먹었는데 이 가부을미개혁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울 학습 주제인 가부개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선생님 하고 갈게요. 1894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시기가 이 1894년이죠. 1894년을 우리가 60갑자로 가보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94년, 다시 말해 가보년에 일어났던 우리 조선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1894년에 일어났던 이런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우리 역사책에서는 가부개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894년 전라도 고부 등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제1차 분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윽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조선에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었었잖아요.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의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 이 조선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였죠? 네, 맞아요.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이 전주화약의 이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 정부도 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 조선 정부의 이러한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농민군은 이제 일본군 타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되니 이게 동학농민군의 두 번째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주제인 이 가부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습니다. 김홍집?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김홍집, 수신사로 갔던 그 김홍집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벌써 한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10여 년이 흘러서 조선의 영의정이 된 것이죠.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렇게 내각이 새롭게 꾸며졌다고 하니 이 김홍집 내각은 굉장히 친일적인 색채가 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김홍집 내각은 앞서 우리가 조선이 자체적인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폐지하고 초헌법적인 기구인 군국기무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했던 개혁 내용들을 선생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조선의 관리선발시험인 과거제도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배웠다시피 이 과거시험은 이렇게 신분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노비와 같은 계층은 이 능력이 있어도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젠 조선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분의 차별이 없이 본격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관리에 등용을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선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던 양반 신분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데요. 조선은 오랫동안 이 성리학 질서가 지배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성의 정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여성이 남편을 잃어도 다시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부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왕의 이 권한을, 전지전능한 이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들도 담고 있었고요.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 연호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청나라 연호를 폐지를 하고 이젠 개국이라는 우리 조선 자체의 연호를 사용을 하게 시작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들이 제1차 가부개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이 가부개혁이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잠깐 이제 시각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일본은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아까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했었잖아요. 청나라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 청나라와 일본의 이 전세가 비등비등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이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이제 일본은 우리 조선의 내정개혁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완전 노골적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궁극기무처와 같은 이런 개혁 추진기구도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 궁극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여기 나와있죠? 궁극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박영효, 이 박영효라는 사람을 다시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하여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구성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압력을 받아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또 새롭게 개혁을 추진을 하니 이것이 제2차 가부개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 국왕이었던 고종으로 하여금 종묘에 나가서 이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이 홍범 14조에는 이 가부개혁의 추진 방향, 근대적으로 우리 조선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 가부개혁의 추진 방향이 잘 드러나 있는 문서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가부개혁의 내용도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까요? 2차 가부개혁의 주 내용으로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기존의 8도였는데 이 8도에서 23구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지방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도라고 불렀던 이 지방관 있잖아요. 이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하여 그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지방 곳곳에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재판소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꾀한 것이 이 2차 가부개혁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PPT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가부개혁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정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나라의 연호를 우리가 그동안 써왔었는데, 이 청나라의 연호를 단절을 하고, 이제 우리 조선 자체적인 연호인 개국.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었잖아요. 1392년 이후에 지금 이 가부개혁이 실시됐을 때가 1894년, 95년 이때니까, 그룹들이 계산을 해서 개국한 지 몇 년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개국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었던 조선의 관리 선발 시험인 뭘 폐지하였다? 과거 시험을 폐지를 하였다. 그래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관리로 뽑아 쓰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국왕의 전체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의 왕은 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국왕의 권한들을 조금씩 뺄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가부개혁의 정치적 면이 되겠습니다. 경제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재정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조선 후기 때는 삼정의 문란 등 굉장히 이 세금제도의 문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기관을 여러 곳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뭐 호조면 호조, 또는 뭐 탁지부면 탁지부, 뭐 이렇게 한 곳에서 세금을 걷게 하여 이 재정을 일원화시키면은 세금도 더 잘 거치고 훨씬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돈이 새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기관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이 가부개혁에서 추진을 하였고요. 도량형, 이렇게 뭐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지방 곳곳마다 이러한 단위가 다 달랐는데 이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조세의 극납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 교과서에 조세의 극납하. 조세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조세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 세금을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떼우기도 했었고, 뭐 현물 납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뭐 쌀이나 뭐 돈으로 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뭘로 낸다고요? 극납하. 이제 돈으로 내기 시작을 한대요. 이제 무조건 세금은 뭘로 낸다? 돈으로만 낸다. 그러니까 복잡한 세금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킨 것도 이 가보개혁의 경제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양반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 조선사회는 이 신분제도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분제도를 철폐를 하고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과부의 재가가 재혼이 허용이 되지 않은 사회였는데, 이제 이런 과부의 재혼도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재판 업무를 담당을 할 수 있는 재판소도 지방 곳곳에 설치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 가보개혁의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선생님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일전쟁은 이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중국을 이기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청일전쟁과 나중에 뒤이어 나오는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와 개혁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이렇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음을 조심하셔야 해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대만과 랴오뚱반도, 우리가 요동반도라고 부르는 이 랴오뚱반도를 빼앗는다는 것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 지도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밑에 동그라미 친 곳이 오늘날의 대만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중국이랑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청나라였는데, 청나라 중에 한 섬이었던 이 대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땅을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여기 툭 튀어나온 것. 여기를 우리가 예전에 역사 그 광개토대왕 배웠을 때 이 요동지방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 요동반도, 중국으로 치면 이 랴오뚱반도라고 하는데, 이 두 곳, 랴오뚱반도와 이 대만을 일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랴오뚱반도를 할양받고 일본이 점차 이 중국 쪽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누가 불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청나라 위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러시아. 이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러시아에 유럽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유럽 친구들은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뚱반도를 차지를 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상황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 일본, 너네 이제 그만 올라와. 너 계속 자꾸 이 랴오뚱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 친구들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너네 일본을 공격을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셈이 되겠죠. 청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이어서 이 뭐 전쟁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현실 정세를 파악을 하고 이 일본은 이 랴오뚱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 역사는 삼국 간섭, 다시 말해서 약간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 삼국 세 나라잖아요. 이 세 나라가 일본의 상황에 간섭을 하였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우리는 삼국 간섭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각을 우리 조선 내부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청나라는 아까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미 이 주도권을 상실하였고, 일본은 지금 삼국 간섭으로 잠깐 깨갱한 상황이고, 졸지에 러시아가 이 조선의 주도권 다툼에서 이 러시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자 고종과 민비는 이 러시아 세력들, 칠러파 인사들을 많이 내각에 등용을 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된 일본은 이러한 조선의 칠러 정책의 핵심이 당시 왕비였던 민비, 명성황후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에 일본 세력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궁궐에 일본 자객들을 풀어서 우리 왕비였던 민비를 살해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1895년. 1895년이 선생님 아까 을미년이라고 그랬죠? 이 을미년에 일어났던 민비 살해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는 을미사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곧바로 일본은 새롭게 내각을 구성을 하여 다시 김홍집이 나오죠? 이 김홍집 내각을 구성을 하여 또다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개혁. 하지만 이제 해를 넘겨서 선생님 아까 1895년이 을미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3차 개혁을 우리는 을미개혁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을미개혁의 내용들도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세요. 첫 번째로 종두법과 단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종두법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방접종, 이런 독감 예방접종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단발령은 그 전까지 우리 조선사회는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성리학적 유교질서가 지배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자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오늘날 여자처럼 길게 머리를 길기도 하고 이렇게 상투를 튼다고 하죠. 이랬었는데 이 상투를 다 잘라버립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런 단발령을 실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력.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력을 주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서양력인 태양력을 이제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는 개국연호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거냥, 을미개혁 때부터는 이제 거냥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제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개혁 내용으로는 근대적 루탄 사업을 실시한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학교 제도가 새롭게 이제 규칙이 성립이 되어서 소학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를 하기도 하는 것이 이 을미개혁의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와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게 되면서 이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여 항일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1895년 이것을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의병 파트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왕이었던 고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종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이 나쁜 놈들이 민비를 살해한 판국에 고종도 언제 독살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이러한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한자어로 우리가 아라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거처를 옮겼다. 다시 러시아가 선생님 아까 아라사라 그런다 했잖아요.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아관. 파천은 국왕이 뭔가 거처를 옮길 때, 몸을 옮길 때 우리가 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사건을 1896년 아관 파천. 고종이 어디로 거처를 옮겼다?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게 되었다. 피신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아관파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랑 숨가쁘게 1894년부터 이 1896년 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어떤가요? 정말 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자세한 상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의의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5쪽 마지막 주제가 되겠죠.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 자, 의의부터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의의는 근대 사회를 지향한 개혁화와 공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이 일부 수용되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양반 신분제도를 폐지한 것이나 또는 과거제도 폐지, 신분 차별 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의의사항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분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갑오을미개혁의 의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계도 읽어볼게요. 개혁 후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존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이 이 동학농민운동 이 와중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우리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자 완전히 이 친일적인 성격의 이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우리 조선을 잘 살게 해주려고 개혁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후에 나중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쉽게 잡아먹기 좋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요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 의존한 것이 한계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다른 개혁은 뭐 진일보를 했지만 군사제도 개혁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조선의 군사력이 세지면 일본은 그만큼 불리한 상황,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에는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제도 개혁은 굉장히 소홀한 것이 이 가보을미 개혁의 한계점이 되겠다. 세 번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계점인데요. 세 번째는 뭐 다 좋아요. 뭐 신분제 폐지, 뭐 과거제 폐지, 뭐 과부의 재가 허용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농민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은 여전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2를 지금 계속 배워오면서 지금 선생님의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 여러분, 이 농민들의 삶의 질 저하였잖아요.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요구사항,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조선 후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 농민들의 요구사항, 토지개혁은 이 가보개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극명한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을 선생님이랑 빈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학습 주제는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 먼저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원래 조선이 내부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였는데,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김홍집 내각을 세워서 뭘 만들게 시킵니까? 초헌법적인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개혁이 제1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가보개혁의 주 내용으로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해서 국왕권의 제한을 약화시킨 것이 특징이고요. 과거제도를 폐지를 했었죠. 신분제도, 양반 신분제도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또는 뭐 조세의 급납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2차 가보개혁 때는 이제는 일본이 완전히 이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고종으로 하여금 개혁의 추진 방향을 내세우게 하는 강령인 홍범 14조라는 조항을 발표하게 합니다. 이것이 2차 가보개혁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895년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 승리 후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로부터 대만과 요동반도, 야오통반도를 할양받으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누가? 러시아가 자신의 친구였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 상황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삼국간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삼국간섭 이후에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세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자 일본이 반대로 여기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조선의 칠러 정책의 핵심이 당시 왕비였던 영성왕후, 우리 민비라고 부르는데, 이 민비라고 느낀 일본은 민비를 없애야겠다,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력 만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영성왕후를 시해를 하니 이것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고요. 곧바로 일본은 이제 다시 주도권을 쥐게 돼서 다시 한번 친일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의 주 내용으로는요, 단발령을 실시를 하고요, 우리 태양력을 사용을 하고, 또 뭐 있었죠? 뭐 군대적 우편 사무를 실시를 하고, 소학교를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처를 옮기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보개혁의 의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갑신정변은 14개조 정강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은 회정개혁안 12개조가 있었죠. 여기서 드러난 요구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도 근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라는 점이 가보개혁의 의의가 되겠고요. 한계점은 누구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었다?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한계점이고, 군사제도 개혁이 없었으면
농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가장 원하는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었죠? 수업이 끝나고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이 온라인 수업을 벌써 5시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느덧 여러분 26페이지까지 공부를 하였고 중단원 2단원이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 3단원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가 되겠죠?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역사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